싱글데디의 삶이란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을 때가 있다. 내 어깨 위에는 세상 풍파를 막아내야 할 책임감과 하늘 아래 유일한 내 피부 트인 어린 딸아이의 미래가 함께 얹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단 하루도 허투루 살 수 없었다. 내 삶의 등대이자 유일한 희망인 내 딸 소미. 저 작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 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였으니까.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론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 힘듦마저도 기꺼이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소미의 존재였다. 그날도 그랬다. 창밖에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삼킬 듯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나는 내 작은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가진 것이라곤 이 두 주먹과 소미를 향한 뜨거운 사랑뿐일지라도 내 이름은 박지훈, 30하고도 5해를 더 먹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나는 5살 배기 딸 소미와 함께 바닷가 작은 마을의 낡은 단층집에서 살고 있었다. 한때는 제법 큰 조선소에서 기술자로 일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 후로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새벽에는 업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낮에는 동네 식당 주방 일을 돕거나 가끔 들어오는 배의 수리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우리 부녀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소미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다. 소미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햇살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 작은 손으로 내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선물하며 아빠, 힘내세요. 소미가 있잖아요. 라고 말할 때면 나는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굳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밤늦게부터 태풍급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선들을 단단히 묶고 창문이란 창문에는 모두 합판을 덧대는 등 폭풍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나 역시 오전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낡은 우리 집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양철 지붕을 밧줄로 단단히 동여매고 바람이 새어 들어올 만한 창문 틈을 낡은 천으로 꼼꼼히 막았다. 아빠, 오늘 밤에 괴물이 와요. 소미가 동그란 눈을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에이, 괴물은 무슨, 그냥 바람이 조금 세게 부는 것뿐이야. 우리 소미는 용감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지. 내 소미는 용감해요.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이는 내 허리를 꼭 껴안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그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더욱 힘껏 안아주었다.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로 변했다. 바람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낡은 집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윙윙거렸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해둔 양초 몇 개와 손전등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런 날이면 전기가 끊기는 일도 다반사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저녁을 먹었다. 오늘 내가 벌어온 돈으로는 변변한 반찬 하나 살 수 없었지만 소미는 김치 하나에 된장찌개만으로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언제쯤이면 내 딸에게 따뜻한 흰쌀밥에 고기 반찬 한번 실컷 먹여볼 수 있을까? 저녁을 먹고 난 뒤 나는 소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내 무릎에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창문을 때리는 것엔 비바람 소리에 자꾸만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더욱더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래서 용감한 왕자님은 무시무시한 용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서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예상했던 대로 정전이었다. 소미가 와락 내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무서워요. 괴물이 왔나 봐요. 괜찮아. 소미야, 아빠가 있잖아. 이건 그냥 전기가 잠깐 나간 거야. 금방 다시 들어올 거야. 나는 더듬거리며 양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촛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며 우리 부녀의 모습을 비추었다. 나는 소미를 더욱 꼭 끌어안고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바람 소리는 이제 거의 절규에 가까웠고 낡은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삐걱거렸다. 나는 평생 이렇게 무서운 폭풍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소미를 안고 있는데 아이는 어느새 내 품에서 지쳐 잠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이불 위에 눕히고 혹시라도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았지만 이 폭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작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비바람만이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저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내 소중한 딸 소미가 아무 일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빗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규칙적인 무언가였다. 떡, 떡, 떡.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미친 폭풍우 속에, 이 한밤중에. 대체 누가 나는 순간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것을 느꼈다. 설마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노크 소리는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크고 다급하게 들려왔다. 거친 비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다급한 노크 소리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 미친 폭풍우 속에, 이 한밤중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소미는 다행히 내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깰까봐 나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다.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폭풍 속에서 하룻밤을 버텨낼 수 있을까? 노크 소리는 더욱더 절박하고 거세졌다. 마치 문을 부술 듯한 기세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파도처럼 비바람이 안으로 몰아닥쳤다. 작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다 결국 힘없이 꺼져버렸고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나는 한 손으로 문을 간신히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황급히 소미를 감싸 안았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려 나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박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혀녔다. 문 밖에는 한 여자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거센 비바람에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언뜻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이미 흙탕물에 더러워지고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마치 처절한 사투라도 벌인 사람처럼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으십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그녀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을지도 몰랐다. 아빠, 무슨 일이야?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소미가 부스스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모습을 보고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내 다리 뒤로 숨었다. 괜찮아. 소미야. 이 아줌마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빠가 잠깐만 도와주려는 거야. 우리 소미는 착하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소미를 안심시키며 여자를 방 한쪽에 간신히 부축해 앉혔다. 그녀는 너무 지치고 놀란 탓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나는 급히 수건 몇 장을 가져와 그녀의 젖은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마른 장작 몇 개를 걸어 모아 낡은 난로에 불을 지폈다. 이런 날이면 난방은커녕 외풍만 겨우 막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다. 불꽃이 조금씩 살아나며 방 안에 희미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그녀의 떨림도 아주 조금은 잦아드는 듯했다. 나는 우리가 덮고 자던 하나밖에 없는 담요를 꺼내 그녀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내 말에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포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난도의 빛과 함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으로 가 뜨거운 물을 조금 데워왔다. 그리고는 찬장에 넣어두었던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나 내놓으려고 아껴두었던 꿀 한 숟가락을 타서 그녀에게 건넸다. 우선 이거라도 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 아주 천천히 꿀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자 그녀의 안색이 조금은 돌아오는 듯했다. 소미는 여전히 내 뒤에 숨어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용기를 낸 듯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소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저기, 혹시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폭풍 때문에 차가 길이 막혀서. 그녀의 말은 두서가 없었고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폭풍우는 밤새도록 맹위를 떨쳤다. 낡은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삐걱거렸고 창문은 세차게 흔들렸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난로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했다. 소미는 어느새 내 품에서 다시 잠이 들었고 낯선 여자는 담요를 꼭 끌어안은 채 벽에 기대어 불안한 듯 가끔씩 뒤척였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비록 지금은 엉망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자였다.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듯했다. 그런 그녀가 왜 이런 험한 날씨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혼자 이 외딴 바닷가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말한 길이 막힌 차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나는 섣불리 그녀의 사생활을 캐물을 수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밤새 나를 괴롭혔던 불안감도 아주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지친 모습이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소미 역시 내 품에서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미친 듯이 몰아치던 비바람도 이제는 가랑비 수준으로 약해져 있었다. 곧 해가 뜰 것이고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밤도 끝날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다. 날이 밝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집에는 당장 오늘 아침 먹을 것도 없는데 어젯밤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꿀물까지 내어준 터라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쩌면 나는 어젯밤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막막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만약 다시 어젯밤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때 벽에 기대 잠들어 있던 여자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나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훈 씨. 그녀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훈 씨. 그녀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어졌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기에 내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어젯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내 신분을 파악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제 이름을 어떻게?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더듬거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젯밤 제가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따님이 아버님 성함이 적힌 낡은 상장을 보여주더군요. 아주 오래전 효행상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따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 아주 오래전 소미가 유치원에서 그린 내 얼굴 그림 밑에 우리 아빠 박지훈 최고라고 적어 놓았던 것을 액자에 넣어 방 한쪽에 세워두었었다. 그걸 본 모양이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하긴 이런 누추한 집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겠는가. 폭풍우는 밤새 맹위를 떨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지만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 소리는 이제 잠잠해져 있었다. 하지만 밤새 시달린 낡은 집은 여기저기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아빠, 배고파요? 소미가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이의 마른 어깨를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꿀물과 담요까지 내어준 터라.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아침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한단 말인가? 그녀 역시 우리의 그런 사정을 눈치챈 듯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막함이 어려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차피
늘 있는 일인데요. 뭘?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기어들어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 힘겹게 몸을 움직였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몸도 아직 성치 않으신데 어딜 가시려고요? 밖은 아직도 위험합니다. 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우리의 이 궁핍한 현실을 더 이상 마주하기 힘들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가야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어젯밤 내가 덮어주었던 담요를 정성스럽게 개어 한쪽에 놓았다. 그리고는 내게 다가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꼭 다시 찾아와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쪽방촌에서 평생을 살아온 내게 보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급할 때만 간절했고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잊어버리곤 했다. 아닙니다. 뭘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아주 혹시라도 제가 다시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박지훈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저를 구해주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 함께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소미에게도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소미야, 아줌마 이제 갈게. 아빠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커야 한다. 알았지? 소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 망설이는 듯하더니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아주 작고 낡아 보이는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그 목걸이에 매달려 있던 손톱보다도 작은 펜던트 하나를 떼어내어 소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아줌마가 아주 아끼는 건데 소미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부디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랄게. 펜던트는 아주 오래된 은으로 만들어진 듯했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파란색 보석 하나가 박혀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내가 당황해서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소미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미련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뒷모습이 좁은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폭풍우는 이제 거의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방 안에는 다시 한번 적막과 냉기가 감돌았다. 소미는 손에 쥔 작은 펜던트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룻밤의 꿈이 지나간 것 같았다. 아빠, 이 아줌마는 이제 어디로 간 거야? 다시는 안 와. 수지가 내게 물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글쎄다. 아줌마도 가야 할 곳이 있겠지. 이제 우리 걱정이나 하자. 아빠가 오늘 꼭 일 구해서 우리 수지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지?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수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나는 소미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인력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일거리는 없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몇 시간을 떨었지만 나를 불러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주머니 속에는 어제 전당포에서 받은 돈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며칠을 버티기도 어려울 터였다. 결국 나는 폐지라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지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헤맸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린 후였다. 점심때가 다 되어갈 무렵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고 나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우리 집 방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 그녀의 노크 소리와는 또 다른 아주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들이 벌써 쾅쾅쾅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려대는 소리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젯밤 그녀의 다급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처로웠던 노크 소리와는 전혀 다른 포악하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소미가 겁에 질려 내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나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지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다. 문 열어 당장? 문 밖에서는 걸걸하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았다. 혹시 어젯밤 그 여자와 관련된 사람들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원한이라도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소미야, 잠깐만 저쪽 구석에 숨어 있어. 아빠가 금방 해결할게. 알았지. 나는 소미를 방구석 이불 더미 속으로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대로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예상대로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두 명이 서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검은색 점퍼, 그리고 한눈에 봐도 불량스러워 보이는 눈빛.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거칠게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어이, 영감. 어젯밤에 웬 계집 하나가 이리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내 멱살을 잡아채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공포에 질렸지만 애써 시치미를 뗐다. 어젯밤 그 여자의 절박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똑바로 말하네? 그년 어디 갔어? 남자가 내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눈앞이 번쩍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아빠! 구석에 숨어있던 소미가 울음을 터뜨리며 나에게 달려오려 했다. 다른 한 명의 사내가 소미 앞을 가로막았다. 애기는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이 아저씨가 아주 무서워지거든. 그 말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내 딸만은 건드리지 마. 그만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그 여자는 새벽에 떠났소.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 나는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절규하듯 외쳤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내게 다가왔다. 정말이야. 그년이 뭘 가지고 갔는지, 뭘 남기고 갔는지도 말해봐. 안 그러면 내 딸내미가 험한 꼴을 볼 수도 있어. 그들의 협박에 나는 치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젯밤 그녀가 소미에게 작은 펜던트 하나를 주고 갔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들은 내 말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방 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들이
그들의 거친 손길에 부서지고 찢겨 나갔다. 한참 동안 방 안을 헤집던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내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다음에 그년이 또 나타나거나 연락이 오면 즉시 우리한테 알려. 안 그러면 내 놈이나 내 딸내미나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들은 그렇게 쾅소리 나게 문을 닫고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온몸은 공포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소미는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낡은 이불은 찢겨 있었고 얼마 되지 않는 그릇들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어쩌다 내가 이런 험한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그저 하룻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날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소미 역시 충격이 컸는지 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점심도 굶은 채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저녁이 되자 마지막 남은 라면 한 봉지를 끓여 소미와 나누어 먹었다.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기침도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되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이곳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때 문득 어젯밤 그녀가 소미에게 주고 간 작은 펜던트가 생각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살펴보았다. 아주 작고 낡은 펜던트였지만 자세히 보니 세공이 아주 정교했고 가운데 박힌 파란색 보석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나는 다음날 새벽 일찍 소미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나섰다. 주머니 속에는 그 펜던트 하나만을 넣은 채였다. 어제 그놈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어떻게든 이 펜던트를 돈으로 바꿔야 했다. 나는 한참을 걸어 시내에 있는 가장 큰 전당포를 찾아갔다. 어제 그놈들이 휩쓸고 간 탓에 내 행사액은 더욱더 초라해져 있었다. 전당포 주인은 나를 보자마자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내가 펜던트를 꺼내 보이자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루페를 꺼내 펜던트를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물건 대체 어디서 나셨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라고 둘러댔다. 그는 내 말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가격을 제시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오. 내가 쳐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000원이오. 1,000,000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 작은 펜던트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나 크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었다. 너무나 큰 돈이라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전당포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펜던트의 진짜 주인인 그녀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러 소미가 좋아하는 과일과 따뜻한 빵, 그리고 고기를 조금 샀다. 그리고 약국에 들러 가장 좋은 감기약도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풍족함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 펜던트가 정말 그렇게 값비싼 물건이었다면 어젯밤 그 여자? 아니, 한지수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나를 찾아왔던 그 험악한 사내들은 또 누구였을까? 나는 점점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렇게 복잡한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데 우리 집 골목 어귀에서 나찍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제 그 험악한 사내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정중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어제 그 험악한 사내들과는 분명 다른 분위기였지만 이 정중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들 역시 나에게 편안함보다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수지의 손을 더욱 꼭 잡고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돈과 약봉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저 누구신데 저를... 내 목소리가 긴장으로 잠겨 나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씨 되십니까? 저희는 한유라 아가씨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한유라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아가씨라는 호칭에서 나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어젯밤 그 여자, 연희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남자가 말을 이었다. 며칠 전 폭풍우 치던 밤에 한 여성분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가 모시는 한유라 아가씨입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드디어 올 것이 온 모양이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나를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어제 그 깡패들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아주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만 그분은 괜찮으신지요? 그리고 저에게는 무슨 일로? 아가씨께서는 무사하십니다. 박지훈 씨의 도움 덕분에 아주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훈 씨와 따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두 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왔습니다. 안전한 곳 감사.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아가씨께서 떠나시기 전에 무언가 남기고 가신 물건이 있으셨는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펜던트, 그들이 펜던트 때문에 온 것인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쩔 수 없이 펜던트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수지의 약과 음식을 샀던 이야기를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절도범이나 사기꾼으로 몰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키 큰 남자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펜던트는 한유라 아가씨께도 그리고 저희 회장님께도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박지훈 씨와 따님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유라 아가씨께서는 박지훈 씨가 어떤 선택을 하셨든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회장님 유라 아가씨,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번듯한 사람들이 아가씨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하고 심지어 회장님까지 언급되는 것일까? 혹시 그 전당포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물건을 안전하게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전당포 영수증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남자는 영수증을 받아들고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극도로 정중한 말투로 상대방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분을 찾았습니다. 박지훈 씨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맡기셨던 물건은 따님이 아파서 급히 현금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영수증은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자 남자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누그러져 있었고 심지어 아주 희미한 미소까지 띠고 있는 듯 했다. 박지훈 씨, 한유라 아가씨와 저희 회장님께서 두 분을 간절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으셨던 어려움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하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두 분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 보답. 이 모든 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나는 잠시 수지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내 등 뒤에 숨어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 동그란 눈으로 남자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면 단 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싶었다. 가겠습니다. 내 입에서 힘겹게 대답이 흘러나왔다. 남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그럼 저희를 따라오시죠. 나는 수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우리가 살던 낡고 초라한 쪽방촌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골목 입구에는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가 서너 대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들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더 서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수지와 함께 가장 앞쪽 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내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기로 가득했다. 차는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들었던 그리고 동시에 지긋지긋했던 쪽방촌 풍경이 유리창 너머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나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를 잃고 직장을 잃고 결국 이 쪽방촌까지 흘러들어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버텨왔던 날들. 그리고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 만났던 그 낯선 여자. 그녀가 내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온 것일까? 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부유해 보이는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높고 웅장한 건물들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즐비한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해 보이는 대저택의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철옹성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차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수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과연 이 문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빛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절망의 시작일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제발 꿈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우리가 탄 검은색 승용차는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대저택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풍경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리자 깔끔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우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그저 수지의 작은 손만 더욱 꽉 잡을 뿐이었다. 수지 역시 잔뜩 긴장한 듯 내 옆에 바싹 붙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대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한 내부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벽에는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바닥에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려 있어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내가 살던 쪽방촌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의 풍경이었다. 우리가 안내된 곳은 넓은 응접실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잠시 후 단정한 옷차림의 여인이 들어와 우리에게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왔다. 회장님께서는 곧 나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물러갔다. 회장님! 그 호칭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유라 씨의 할머니, 수조 원대 자산가라는 그분을 이제 곧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소파에 얕게 걸터 앉았다. 수지는 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아빠, 여기 되게 좋다. 궁궐 같아모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아이의 말에 대답해줄 정신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응접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한 노부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쪽진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그 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날카로운 눈빛은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나와 수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마치 내 속을 전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앉으시오.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의 말에 따라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바로 한유라 씨의 할머니, 그리고 이 거대한 부의 주인이리라. 노부인은 천천히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지훈 씨라고 했소.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내 손녀 유라를 구해줬다지. 그것도 아주 험한 상황에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 별거 아니라니. 나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손녀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 모습에서 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유에게 듣기는 했지만 박지훈 씨에게도 직접 듣고 싶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들을 최대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폭풍우 치던 밤, 문을 두드리던 절박한 소리, 비에 흠뻑 젖어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었던 하룻밤의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유라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꼬.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응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유라 씨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밤새 푹 쉬고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은 덕분이리라. 할머니, 그리고 박지훈 씨, 수지 양, 유라 씨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박지훈 씨, 제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약 철민 씨와 수지 양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이분들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펜던트도 이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비록 전당포에 맡겨지긴 했지만요. 유라 씨의 말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았다. 아까 나를 안내했던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펜던트를 확인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내가 전당포에 맡겼던 유라 씨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할머니는 펜던트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인내 깊은 감회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내 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지. 이것마저 잃어버렸다면 나는 평생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게야. 할머니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펜던트를 다시 상자에 넣고는 나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 나는 내 손녀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소. 그리고 우리 가문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는 철칙이 있소. 박지훈 씨와 따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소. 이것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오.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이오. 나는 그녀의 말에 너무나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수조 원대 자산가의 모든 것이라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부에대 회장님,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저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인데요.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아니, 괜찮지 않소. 박지훈 씨가 아니었다면 내 손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오. 그러니 이것은 내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하오. 부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시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소. 할머니의 의지는 단호했다. 유라 씨 역시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설득했다. 나는 잠시 수지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이 상황이 어리둥절한 듯했지만 유라 씨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쩌면 이 엄청난 호의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그리고 한유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두 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 말에 할머니와 유라 씨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어쩌면 정말로 내 인생에 기적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뼈를 내는 듯한 한겨울밤의 작은 온정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 그 파장의 끝에는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와 수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믿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찼다. 강 회장님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최고급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진에게 수지와 나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받았다. 수지는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오랜 영양 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기관지염과 면역력 저하가 문제였다. 의사는 꾸준한 치료와 좋은 환경, 그리고 충분한 영양 공급만 있다면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 역시 그동안의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 여기저기가 셔 있었지만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검사를 받는 동안 한지수 씨는 시종일관, 우리 곁을 지키며 수지를 살뜰히 챙겼다. 그녀는 마치 친조카를 대하듯 수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간식을 챙겨주었다. 수지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지수 씨의 진심 어린 따뜻함에 금세 마음을 열고 그녀를 예쁜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뭉클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강 회장님의 대대저택 별채에 머물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깨끗하고 따뜻한 침대와 맛있는 아침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난생 처음 보는 넓은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았고
나는 그런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과분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내가 과연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 강 회장님은 가끔 우리를 불러 식사를 함께 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기만 했던 그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엄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 총수였지만 손녀인 유라 씨와 우리 부녀에게는 더없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였다. 그녀는 종종 유라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젊은 시절 고생담을 털어놓으며 우리를 격려하기도 했다. 박지훈 씨,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절을 겪기 마련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지. 박지훈 씨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내 손녀가 그런 분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어. 회장님의 그 말 한마디는 내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지수 씨는 전당포에 맡겼던 펜던트를 찾아와 나에게 돌려주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지에게 다시 걸어주었다. 소미야, 이거 할머니가 주신 아주 소중한 목걸이야.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이 목걸이가 우리 소미를 늘 지켜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던트를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지수 씨는 그런 수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나 역시 그 펜던트에 얽힌 사연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엄청난 변화를 생각하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강 회장님과 한지수 씨는 우리 부녀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었다. 우선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집, 그들이 마련해준 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살기 좋기로 소문난 동네의 아담한 아파트였다. 방 2개의 거실, 그리고 작은 베란다까지 딸린 햇살이 잘 들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쪽방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수지는 그 집을 보자마자 와, 우리 집 진짜 좋다라며 탄성을 질렀고 방방 뛰어다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에게 이런 평범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게 되다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지는 최고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앞으로 대학까지의 모든 학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내게는 강 회장님 소유의 작은 복지재단에서 시설 관리직을 제안받았다. 비록 큰 돈을 버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그들에게 괜찮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사양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다. 박지훈 씨, 이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요.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자 우리 가문의 약속이요. 그러니 부디 사양 말고 받아주시오. 그리고 앞으로 수지 양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면 되는 것이오. 강 회장님의 그 말씀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날 나는 텅 빈 쪽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나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기억들이 함께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기억들을 가슴에 담고 수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새 아파트는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수지는 자기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기뻐했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내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나는 그런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복지재단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나 역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퇴근 후에는 수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한지수 씨는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우리 집에 들러 수지와 놀아주었고 가끔은 우리 부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은인을 넘어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지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이모였고 내게는 인생의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친구이자 멘토였다. 나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뼈를 애는 듯했던 한겨울밤. 만약 내가 그 절박한 노크 소리를 외면했더라면, 만약 내가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낯선 여인의 손을 뿌리쳤더라면, 지금의 나는, 그리고 지금의 수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아주 작은 온정의 씨앗 하나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이야. 나는 이 기적 같은 현실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이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우리가 한지수 씨의 도움으로 새로운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동네 풍경과 따뜻한 집안의 공기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편안함을 안겨주었다. 쪽방촌에 지독했던 겨울 추위와 배고픔은 이제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갔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시절의 절박함과 우리가 받은 기적 같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수지는 이제 유치원에서 가장 밝고 건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태워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는 제잘거리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일상이었다. 나 역시 한지수 씨가 소개해준 복지재단에서의 일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도움과 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내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맡은 일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의 유지 보수와 관리였는데 과거 공장에서 익혔던 약간의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내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한지수 씨와 강 회장님은 여전히 우리 부녀에게는 가장 셔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우리에게 연락을 주었고 명절이나 수지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잊지 않고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늘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박지훈 씨,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박지훈 씨에게 더 큰 것을 배우고 있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그 순수한 마음 말이오. 강 회장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었는데 그들은 나의 그 작은 행동 속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 주었던 것이다. 나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저축을 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반드시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쪽방촌에 계신 독거노인 분들께 겨울이면 연탄을 몇 장 넣어드리거나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상자 사다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받은 큰 사랑을 아주 조금이나마 나누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수지 역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나이답지 않게 속이 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주었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 일으켜주고 간식을 받으면 자기 것보다 친구 것을 먼저 챙겨주는 아이였다. 나는 그런 수지를 볼 때마다 한지수 씨가 처음 우리에게 했던 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곤 했다. 그렇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주말, 나는 수지와 함께 오랜만에 우리가 살던 쪽방촌 근처를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도 눈에 띄었다. 한지수 씨가 이끄는 복지재단에서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한 덕분에 몇몇 집들은 새로 단장을 하거나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골목길에는 작은 화단이 만들어져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절망의 그늘이 조금은 옅어지고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몇몇 이웃들을 만났다. 그들은 몰라보게 좋아진 나와 수지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한지수 씨와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고 표현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사람의 선한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아빠, 우리도 이제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다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수지는 마음씨가 너무 예뻐서 틀림없이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빠도 수지랑 같이 노력할게.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기적 같은 삶에 안주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한지수 씨와 강 회장님, 그리고 어쩌면 하늘에 계신 내 아내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수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그 폭풍우 치던 밤 한지수 씨가 건네주었던 작은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의 상징이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펜던트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그 뼈를 내는 듯했던 한겨울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푼 아주 작은 온정 하나가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세월이라는 강물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내 딸 수지는 어엿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아이는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재능은 더욱 발전하여 학교 미술 시간에는 늘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아이의 그림 실력이나 학업 성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수지가 가진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 선한 성품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수지가 풀이 죽어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같은 반에 얼마 전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며칠 동안 자신이 모아두었던 용돈을 꺼내 그 친구의 준비물을 몰래 사서 책상 서랍에 넣어주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빠에게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에서 오래전 뼈를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낯선 이에게 마지막 남은 담요 한 장을 내어주던 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부녀에게 기적을 선물했던 한지수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다. 온정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고 있었다. 복지재단에서의 내일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시설 관리직을 넘어 재단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특히 쪽방촌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애정을 쏟았다. 과거 내가 수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절박했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는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다. 가끔 나는 한지수 씨와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쪽방촌을 찾아가곤 했다. 그곳은 그녀가 이끄는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낡고 위험했던 건물들은 안전하게 보수되었고 골목길은 깨끗하게 정비되었으며 작은 도서관과 쉼터 같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폈다. 한지수 씨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사업가이자 윤리적인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잊지 않고 챙겨주었고, 특히 수지에게는 친이모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종종 수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해 학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했다. 강 회장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재단 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다. 가끔 우리 집에 들르실 때면 회장님은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 수지를 살뜰히 챙겨주셨고, 나에게는 늘 박서방, 자네 덕분에 우리 유라가 저렇게 밝고 건강하게 제자리를 찾았네. 그리고 자네와 수지 양을 보면서 나 역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 정말 고맙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황송했지만 동시에 내가 그분들에게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한지수 씨가 내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왔다. 그녀의 재단에서 쪽방촌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내가 그 사업의 책임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 내가 과연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그녀는 나의 진심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용기를 주었다. 철민 씨,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이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기술이나 지식은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은 바로 철민 씨 같은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다. 내가 받은 기적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미술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내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젠가 수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지 역시 그런 나의 도전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다. 아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며 벌써부터 부산을 떨었다. 그 작은 펜던트가 가져다 준 행운은 이제 우리 가족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잠든 수지의 머리맡에 놓인 그 작은 펜던트를 바라보곤 한다. 그 안에 담긴 한지수 씨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한 한지수 씨와 강 회장님의 고마운 마음.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펜던트 안에 응축되어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다짐한다. 이 소중한 온정의 불씨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딸 수지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그 뼈를 애는 듯했던 한겨울밤의 기적은 이제 끝나지 않는 희망의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 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가 한지수 씨의 도움으로 시작했던 쪽방촌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지원 사업 희망을 그리는 교실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위안을 선물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나와 동료들의 진심 어린 노력, 그리고 한지수 씨와 강 회장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작은 교실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며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다. 처음에는 어둡고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어느새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고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속에는 저마다의 희망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매 순간 깨달았다. 내 딸 수지는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주말이면 희망을 그리는 교실에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선생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아이는 미술 치료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나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 뼈를 애는 듯하였던 한겨울밤의 기적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곤 했다. 어느 해 연말, 희망을 그리는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바로 강 회장님과 한지수 씨였다. 강 회장님은 이제 연세가 더욱 드셨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그림 하나하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살펴봐 주셨다. 박서방, 그리고 우리 수지. 자네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줄이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푼 그 작은 온정이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은가? 정말, 정말 장하네. 강 회장님은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다. 한지수 씨 역시 아이들이 그린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감회에 젖은 듯했다. 그녀는 이제 SY그룹을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이자 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지훈 씨,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니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떠오르네요. 그때 지훈 씨가 내밀어 주신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들의 웃음도 없었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겪었던 수많은 감정들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우정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뒤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그리는 교실에서
미술을 배웠던 한 아이가 보내온 것이었다. 그 아이는 한때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었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치유받으면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미술학도가 되어 자신처럼 아픔을 가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한 일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렇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가끔 그 뼈를 내는 듯했던 한겨울밤, 쪽방촌의 내 작은 방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폭풍우를 막아주었던 그 낯선 여인을 생각한다. 그녀가 남기고 간 작은 펜던트 하나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대를 이어 전해지는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 저의 길고도 짧았던 어쩌면 한편의 겨울 동화 같았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 하룻밤의 폭풍우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쪽방촌의 싱글데디였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한 여인의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따뜻한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던 아주 작은, 조건 없는 온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밤과 같은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괜찮으니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베푼 그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제 딸 수지, 그리고 한지수 씨와 강 회장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따뜻한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매일매지요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마음속에 따뜻한 온정의 불씨 하나쯤은 꼭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